자, 그래서 이제는 농민공 도시 이주 정책의 특징과 거시적인 조절 뭐 이런 얘기를 해보겠는데, 1980년대 향진 기업에 있던 농민들이 어, 나중에 90년대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대도시 지역으로 몰밀듯이 들어왔다. 어,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보면 80년대에 물론 농촌 지역의 향진 기업에 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원래 엄격히 구분을 해보면 농민이죠.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향진 기업 안에 일했기 때문에 그들도 뭐 이런 개념에 의하면 농민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농민공은 90년대 구기업 개혁 이후에 대도시로 대거 이주해 와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는 뭐 리투부 리샹, 땅은 떠나지만 고향은 떠나지 않는다. 결국은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 농토를 떠났지만 농민일은 안 하지만 그래도 고향은 농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90년대 이후부터는 바로 리투 요 리샹, 땅도 떠나고 고향도 떠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외지, 즉 도시 지역에 있는 기업 내지는 도시 지역에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의 농민공과 90년대의 농민공은 엄격하게 따지면 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기존에 엄격하게 지켜질 수밖에 없었던 호구제도가 서서히 좀 그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해 안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저임금 노동력의 수요 증가라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주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했던 그 이전과는 달리 조금 점차적으로 묵인하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왜? 도시가 이제 커지면 뭐예요? 도시 건설 있죠. 뭐 도로도 건설하고요, 아파트도 많이 짓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노동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게 다 충당이 안 된다는 거죠. 도시 지역에서 워낙 뭐 고학력, 뭐 그리고 어떤 기술 관련된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더 발전되고 팽창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단순 노동력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금했지만 그 수요에 의해서 농촌 지역의 노동력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걸 도시 지역에서도 무조건 금지시킬 수만은 없는 그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농민공 도시 이주 정책은 거시적인 조절과 관리였다. 중앙정부는 농민공의 도시 이주 수치를 전국적으로 조절 관리했다. 지방정부의 경우는 임시 거주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시 이주를 제한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다 뭐 이주하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대책이 뭐냐면 임시 거주증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들어오면 그 도시에서 1년 동안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연기하지 않으면 거주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복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런 것을 이제 임시 거주증 제도라는 것이 새롭게 생기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미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유입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어느 정도 이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임시거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허락을 하면 지방정부는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고유한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방정부는 무조건 지방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 국가 주석 그리고 각 그 행정장관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중앙정부고요. 지방정부는 뭐냐면 예를 들면 북경시정부 지방정부예요. 네? 상해시정부 물론 직할시지만 그런 시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여건에 맞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도록 거기 여건에 맞게 농민공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활약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거시적인 조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그 지방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구의 뭐 10% 정도 이상을 뭐 임시 거주증을 발급해서 농민공들을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 정부마다 우리는 한 5%면 돼. 우리는 7%면 돼. 뭐 그렇게 자율적으로 맞춰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정부의 그 성장 전략에 필요한 노동력 이런 것을 도시 이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농민공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조절과 관리에 기초해서 중앙정부와의 일정한 조율을 통해 자신의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노동력 수급 전략의 일환으로 농민공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 얘기는 또 뭐냐면 결국은 그동안은 마오 시대는 모든 권력이 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중앙 집중제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뭐가 결정이 되면 뭐 국가의 무슨 저 말단 조직까지 향진까지 다 똑같이 그것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따르게 돼 있어요. 그 결정에.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저렇게 넓은 땅에 어떤 정책이 모든 지역마다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는 당연히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중앙 집권 방식의 문제인데 이 80년대 이후 90년대 들어서면서 중앙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절대 권력을 상당 부분 지방정부에게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보면 우리도 지방자치제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야 대통령 있으면 박정희 때만 해도 대통령 있으면 장관도 다 임명하고 도지사도 임명하고 시장도 임명하고 다 했어요. 중앙에서 다 내려보냈죠. 지금은 어때요? 시장 선거하잖아. 선거 그죠?
이런 지방자치 이런 차원으로 중국도 8, 90년대 되면서 이렇게 개혁이 있었고 그런 개혁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농민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우하고 이런 것들은 각 지역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중국 현재의 농민공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현재의 농민공, 농민공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당연히 80년대의 농민공은 향진 기업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90년대 이후부터는 대도시로 아예 이주해온 농민공이었고 그러면 2000년, 2010년대, 지금 2020년대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 농민공들의 내용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농민의 도시 이주와 관련된 이주 및 정착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 성장 전략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마오 시대의 엄격한 금지나 기존의 제한적인 허용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이주와 정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럼 뭐야? 시골에 살던 사람들, 농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북경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다. 그럴까요? 아니면 청도로, 칭다오로 이사해서 살 수 있다. 아니면 심천, 시언전으로 이사해서 살 수 있다. 지금 얘기했던 베이징이나 칭다오나 시언전 다 그 정부에게 그 권한을 주었단 말이야. 그럼 그 권한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베이징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은 자격은 최종 학력이 박사 이상, 석사 이상, 아니면 명문대학 졸업자 이상. 그리고 우리 뭐죠? 개인 소득, 소유 자산이 뭐 10억 이상. 뭐 이런 것들을 각 정부마다 자기들의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그런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춰서 이주 정책에 관련된 법령을 정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됐다는 거지. 게다가 최근에는 국가 차원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신형 도시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뭐 평택만 해도 50만 이상이죠. 그다음 뭐 100만 이상, 그죠? 뭐 대도시가 있을 것이고 더 큰 몇천만. 베이징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2천만 정도 돼요. 그럼 초대형 도시죠. 상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대도시 말고 인구 한 50만 정도의 도시를 더 많이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진핑이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도시는 뭐 서울, 부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평택, 안성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공도읍인데 공도시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도시화, 신형으로 새롭게 중소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렇게 농민 호구인 사람들을 도시호구로 바꿔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던 공도읍을 공도시로 만들면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소속이 경기도 도민이 되는 거잖아. 그럼 다른 도시 수원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분당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마오 시대에 있었던 그 엄격한 통제를 전제로 한 그 호구 제도는 지금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 정부 특성에 맞춰서 각자 다른 특색에 맞는 그러한 호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혁 기간 동안 기존의 도시화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 등 대도시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농민공 차별, 환경오염, 도농격차, 계층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를 초래했다고 인식해서 새로운 방식의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 옛날에 그 대도시에, 그죠? 베이징 예를 들면 인구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임시거류증을 발급했고,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은 걸리면 거류증을 봐서 너 임시거류증도 없는데 뭐 외지에서 왔다 그러면 추방하거나 구류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80년대만 하더라도, 초기만 하더라도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아예 그냥 그 발전한 도시가 많지 않고 몇 개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집중됐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지. 워낙 경제 발전이 진전되다 보니까 뭐 베이징, 샹하이 정도는 아니야. 아주 초대형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칭다오라든가 뭐 웨이하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베이징 같은 데 노동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도시에 얼마나 그 주거비가 비쌉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디 무슨 지하 뭐 이런 건물의 지하 같은 데서 습기 많은 그런 데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뭐 일자리가 안정되지도 않잖아?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살고, 그죠? 근데 그러다가 무슨 직장에서 이제 쫓겨났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범죄를 저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범죄 조직에 가담하기도 하고. 도시 지역에 있는 무슨 맨홀 뚜껑 같은 거 몰래 다 걷어다가 고철로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야? 자기들이 농촌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도시에 와 있어도 애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애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행색을 봐도 도시에 사는 못 사는 빈민의 몰골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뭐야? 도시에다가 세금도 안 내잖아.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좀 무임승차한 그런 기생충? 뭐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소득이라든가 행색, 삶의 수준의 어떤 양극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불만을 배가시키는 그런 사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새로운 차원의 국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를 더 많이 건설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어떤 거주 이전을 좀 유연하게 바꿔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호구와 도시호구를 근거로 농민의 도시이주를 금지하던 사회주의 시기와도 다르고 개혁기 들어서 임시거주층 제도의 근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과도 지금 다르게 새롭게 농민공의 도시 이주와 정착을 고무한다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정부마다 도시죠. 도시형마다 자기네 지역으로 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들을 차별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수 적립제, 도시 거민, 그러니까 주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도시 주민, 호구, 취득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농촌 호구와 비농촌 호구, 도시 호구의 구분을 없애고 주민 호구로 통일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신분증 보면 이게 농촌 호구, 어느 도시 호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디에 살고 있는 주민등록증 같이 바뀐다. 두 번째는 전국의 도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주 인구 규모에 따라 초대 도시,
1천만 명 이상. 상해, 베이징, 광저우, 총칭, 텐진, 이런 데지. 특대 도시 500만 명 이상. 우리 평택은 얼마 전에 50만 명 넘었다고 폭죽 울리던데, 거기에 10배 되는 인구죠. 대도시 100만, 중등도시 50만. 우리는 중등도시쯤 되겠네? 그 다음 소도시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눈다. 그래서 중등도시 이하 정도는 농촌 지역에서 옮겨가는 거에 큰 제한을 안 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 번째는 도시별로 노동력 수급 계획에 따라 구성된 점수 지표를 만들고 농민공의 능력을 점수화해서 일정 수준에 달한 농민공에게 도시거주증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노동력 수급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택인데 우리 여기에는 어떤 기술자, 어떤 기술력이 필요해. 근데 없어. 그럼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이 평택시에 살 수 있게 한다. 신청할 자격을 준다.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수를 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 광동성 광저우는 박사학위 소유자에게 100점. 학명으로 저렇게 점수를 주는 게 있고, 또 기술 인력에 따라서, 기술 수준에 따라서 60점. 주택 보유자에게는 20점. 주택 보유자는 뭐야? 자기네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몇 점을 주겠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캐나다나 미국도 그렇고요. 호주 이런데 투자이민이라는 얘기 있어요. 투자이민. 그러니까 재산이 몇백만 불 이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선진국에서 제도를 내놨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국 내에서도 대도시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그 도시 입장에서 필요한 인력들 내지는 자산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공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 소득, 자산 등의 지표에 의해서 점수화된 능력에 따라 자신이 거주증을 취득할 수 있는 도시가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어디에 가서 살 수 있는 도시가 정해진다는 거죠. 점수 적립제 도시 주민 호구 취득은 광동성 전체와 베이징, 상하이, 총칭 등 등지에서 실험 중에 있다. 중국 정부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정부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이제 호구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변형 내지는 거의 없어지는 차원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농민공이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1세대 농민공은 80년대, 90년대까지 초반까지에 있었던 그야말로 단순 어떤 그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왔었던 것이 1세대 농민공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다음 그 후대 사람들의 농민공들 연령층이 젊어졌겠죠.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내려봅시다. 시장경제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농민공도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농민공 집단의 세대별 분화로 1세대 농민공과 신세대 농민공으로 나뉜다. 2012년 12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의 시진핑 당시가 아니죠. 현재 총서기의 인터넷 팬클럽 계정을 만들어 운영한 사람이 팔로워가 70명에 이르는데 그가 바로 짱수성에서 벽면 인테리어 공, 우리 미장이지, 미장공. 응? 아름다울 미 벽장자야. 그래서 벽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공은 그냥 옛날처럼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그 도시에서 돈을 벌어다 준 부모 덕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농촌 호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도시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달라진 사람들은 80년대 이후 출생자를 신세대 농민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중국에서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빠링호, 응? 80년대 이후 출생자. 80년대 빠링년이잖아, 그죠? 빠링호,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거는 꼭 농민공뿐이 아니라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세대 차이를 얘기할 때 80년대를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왜? 80년대가 바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시대이고요. 개혁 개방 시대에 또 뭘 했냐면 한자녀 낳기를 법령으로 정했어요. 한 부부에게 한 자녀만. 인구 제한 정책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최근에 이제 많이 그것이 완화되고 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귀하게 자란 애들이에요. 농촌에 자랐어도 그냥 옛날에는 뭐 애들 많이 나니까 어? 그 없는 형편이라도 여럿이 같이 그냥 형제들 간에 나눠 썼지만 이때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귀하게 자란,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차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태어난 그런 전체 농민공이 2억 7천만, 거의 뭐 3억 정도 되죠. 자신의 고향을 벗어난 농민공은 약 1억 7천만 명에 달한다. 그중 1억 명이 신세대 농민공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별 구분이 단순히 출생연대의 차이를 넘어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1세대 농민공은 8, 90년대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주로 혼자 도시로 건축 현장에서 특별한 기술 없이 육촌 노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돈을 번다 하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그 당시에 농민공이었는데, 지금 농민공은 어떠냐면 어린 나이에 1세대 농민공인 부모를 따라서 도시에 왔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단독으로 도시에 왔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태어난 경우도 많다. 그래서 1세대 농민공과는 달리 도시 문화에 익숙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농촌보다는 도시에 두고 있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1세대 농민공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고 이미 도시에 와서 이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애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2세대 농민공들은.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 업종에, 그죠? 좀 더 수입도 많이 받는 그런 식의 농민공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냥 아무 기술도 없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도시민으로 완전히 됐느냐? 농민공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농민 신분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뭐 기업에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도시 호구로 이미 바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공식적으로 번듯한 어떤 기술을 가지거나 학력이 높거나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지방정부들이 얘기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농민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호구제도를 여전히 다 국가 차원에서 다 폐지한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서 구제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도시에 사는 농민이다. 농민 신분을 가지고 있다. 도시 호구 소지자에게만 허용되는 사회경제적 보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들은 도시의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고, 공부를 하려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 아주 돈을 많이 주고 그 도시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비정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어찌됐든 1세대보다는 훨씬 더 교육 수준이 높고 기술 또한 많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업, 제조업, 사무직 등등에 주로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라갔고 자기네 부모의 고향인 시골까지, 농촌 지역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회적으로 도시적에 자라면서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는 반정부적, 사회 불만적인 그런 경향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차별과 배제로 인한 농민공들의 시위, 파업, 자살 등 저항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저렴한 노동력의 도시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익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농민공인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사회의 병리 현상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방 정부들도 꽤 많이 있다. 그런 정부들은 결국은 농민공들을 받아들이거나 외부로부터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정책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각 지역마다 지방 정부마다 그러한 그 농민공에 대한 태도나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 정부는 농민공에 대해 시혜적, 포용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해당 지방 정부에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요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그런 문제들은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원래 호구가 없으니까 교육도 안 시키고 여러 가지 뭐 병원에 가도 더 많은 그런 그 비용을 내게 하고 뭐 이런 차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뭐 벌써 1세대, 2세대 계속 이어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원래 도시 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사회적 불만,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불만은 결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이런 일당 독재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불만을 없애는 쪽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에게 유도를 하는 입장이지만,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무조건 더 받아들이면 또 그러기보다는 자기들이 어떤 경제성장과 지금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또 대거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본 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벤치에 뭐 공원에 벤치가 뭐 30개 있어. 근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한 500명 밖에 안 돼. 뭐 서로 교환해서 했는데 그 지역으로 뭐 농촌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몇만 명이 됐어. 그러면 그것도 공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 뭐 벤치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경쟁이 심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죠. 버스도 뭐 간간히 다녀도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엄청 많아졌는데 버스가 안 온다. 많은 버스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정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중국의 어떤 사회 문제의 하나인 농민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봤는데요. 모쪼록 그 농민공이 무엇인지, 중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것은 큰 틀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임은 그런 정체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국가를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내용과 그런 틀에 맞춰서 국가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왔던 거죠,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 이념,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맞춰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
망했다는 거지. 응? 경제도 망하고 사람도 맨날 죽이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자본주의의 폐단을 비판하고 나오는 게 사회주의이고, 그래서 사회주의에 따라서 그 건설을 해보면 그런 그 자본주의로부터의 폐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 30년 동안 마오는 열심히 해왔지만 그 결과는 경제 파탄이요. 뭐 국가는 더 이상 부강해질 수 없는 다른 길로 쇠락해 왔다는 거죠. 몰락해 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덩샤오핑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자본주의적인 요소는 무조건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국가가 잘 사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차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회주의에 맞춰서 국가를 다 끼워 맞추다가 이제는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적인 것들로 다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왔던 사회주의적 관성과 또 새롭게 받아들이는 자본주의적 요소, 이런 것들이 부닥치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지역별로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어떤 빈부격차, 뭐 이런 거,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이런 소득 수준 격차, 생활 환경의 격차,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하려고 하는 이런 농민공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안은 과거에 이렇게 완전히 엄격한 도시와 농촌의 분리가 서서히 이완되고 있고, 농촌 거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시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고 있지만,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호구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농민공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